자, 얘들아, 오늘 27차시 조선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자, 오늘 내용은 얘들아 한 30분 정도 할 생각이야. 그래서 좀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조선의 대외 관계를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조선의 대외 관계인데 이게 신라나 고려의 기본적인 어떤 외교 관계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반도, 중국, 일본, 자, 이 세 개의 나라를 선생님이 그려놨는데, 자, 이게 얘들아 당시 조선시대의 어떤 세계관이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여러 나라하고 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잖아. 근데 조선시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조선시대는 이 나라들과만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뭐 이슬람 상인들, 신라나 고려 때 한 번씩 내왕하긴 했지만 그건 어쩌다가 한 번이고, 대부분은 이 중국, 일본, 자, 이런 범위를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아 중국과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 그리고 일본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여기에 얘들아 또 한 나라가 있어. 나라라기보다는 어떤 민족이 있는데, 자, 여기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얘들아 초원지대에서 거주했던 이 민족이 있어요. 바로 여진족. 자, 그래서 오늘은 중국, 여진, 일본, 자, 이 세 나라와 당시 조선이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얘들아 이 세 나라 중에서 당시 조선이 얘들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가 어디겠어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왜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국이라고 생각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 왠지 얘들아 좀 믿음이 안 가잖아, 그죠? 근데 지금의 중국을 생각하지 말고 조선시대, 아니 고려 신라시대까지도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 전 근대 시대의 중국은 지금의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얘들아 지금 초강대국 맞죠? 세계는 이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제도나 모든 문화나 이런 것들은 다 이 미국의 제도를 본받아서 만들어진 것들이야. 자, 그럼 우리가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할 수 있겠어? 그거는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얘들아 그 당시에 미국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중국이야.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불교, 유학, 성리학, 이 모든 것들이 다 중국에서 만들어졌고요. 이 중국의 문물을 수입해야만 나라를 부강하고 발전시킬 수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었어. 그런데 이게 얘들아 좀 단순하게 그냥 외교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이 중국 할 때 얘들아 이 중자가 무슨 중자인지 알아요? 가운데 중자.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얘들아 왜 가운데 중자를 써서 자기 나라를 중국이라 할까? 자기 중심이잖아. 이게 뭐 세계 중심입니까, 이게 사실? 동아시아로 봤을 때 여기는 뭐 서쪽에 있고, 세계 중심이라는 건 사실 없잖아,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들 스스로가 중심이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야, 우리는 중심 국가야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는데, 잠깐만, 이거 선생님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줘야 돼서 잠시만요. 녹음되고 있는 중이네요. 그래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스스로가 얘들아 중심 국가라는 인식을 아주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신이 가장 강대하고 문화적으로도 가장 월등하고 가장 우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심 국가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중화주의라는 말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국 사람들은 사방을 다 오랑캐의 나라라고 인식을 했고요. 북적이나 서융이나 남만이라고 해서 동서남북이 다 오랑캐인데, 정말 어이없게도 우리나라도 동이라고 해서 동쪽 오랑캐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얘들아 이 중화주의를 바탕으로 이 중국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 외교 관계 맺읍시다 라고 해서 그냥 쉽게 맺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왜? 중국은 중화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이 월등하고 우수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니 너희들이 우리랑 감히 대등하게 외교 관계를 맺어? 이거 절대로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너희들과 우리가 외교 관계를 맺으려면 너희들이 머리를 먼저 숙여라 라고 복속을 강요를 했습니다. 자, 아까 말했지만 이 중국은 그 당시에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였고 이 중국의 문화와 이 제도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었어. 그래서 그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한반도의 여러 왕조, 신라, 고려, 조선은 모두 중국 왕조에게 그러니까 섬기는 중국 왕조에게 복속하는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이 중국의 큰 나라잖아요. 이 큰 나라를 섬긴다 라고 해서 이거를 섬길 사자의 큰 대자라고 해서 4대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신라는 당나라에 4대를 했고 고려는 송나라, 그 뒤에 오는 원나라에게 4대를 했어요. 조선은 명나라에게 4대를 했고 마지막 왕조인 청나라에게도 4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 왕조는 바뀌어도 이 중국 왕조와 한반도 왕조의 기본적인 외교 관계는 바로 4대 관계였다라는 것. 우리가 중국을 섬기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4대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 섬긴다고 하면 얘들아 뭔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잖아. 그래서 이 중국의 황제가 왕에게, 조선의 왕에게 뭐라 하냐면 너희들 1년에 한 번 또는 2번 꼬박꼬박 우리에게 와서 무엇을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바치라고 했냐면 여러분들 연예인들에게 선물 주는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조공이라고 하죠. 사실 이 조공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야, 너희들 조공 바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특산물 같은 걸 가져가서 중국 황제에게 선물로 보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조공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 황제도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책봉이라는 거예요. 책봉이라는 게 뭐냐면 왕의 임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 왕 위에 올라갔던 이제 있으면 왕이 있으면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면 중국 황제가 책봉이라고 하는 왕의 임명장을 줍니다. 이 책봉을 받아야 왕의 권위가 더욱더 올라가면서 이 통치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처음에 즉위를 하잖아. 자, 그럼 임기를 하면서 얘들아, 처음에 다른 나라 이제 그 순방할 때 가장 먼저 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 미국이야. 미국 대통령 만나서 그리고 나서 회담을 하고 우리나라 돌아오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권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책봉을 통해서 얘들아, 이 조선의 왕들은 뭐 신라나 고려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권위를 올릴 수가 있어. 야, 이 중국 황제에게 우리가 인정을 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보면 얘들아, 우리가 조공을 보내고 얘들은 책봉을 하면서 상하 관계처럼 보이죠. 근데 얘들아, 우리가 이 조공을 바치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손해잖아. 신라나 고려나 조선은 이 조공을 굉장히 자주 갔던 나라들이다. 근데 왜 그렇게 자주 갔냐면 사실 이거는 단순히 상하 관계가 아니야. 실질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보면 여기에 뭔가 숨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조공을 보내잖아. 중국의 황제가 책봉 말고 다른 것을 보냅니다. 뭐냐면 바로 답례라는 것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후배가 찾아와서 여러분들에게 1,000원짜리 과자를 사줬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과자를 잘 얻어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고마워, 잘 가, 끝. 이렇게 하면 그 후배가 나중에 이제 초등학교 가서 이상한 놈 만났어 막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막 욕을 하고 여러분 평판이 떨어질 거야. 그럼 여러분 평판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사줘요. 그렇지, 사줘야 되지. 똑같은 걸 사주겠어요? 아니면은 얘들아 조금 더 비싼 걸 사주겠어요? 그렇지. 그럼 여러분 탕후루를 사주세요. 그럼 그 후배가 야, 막 그 선배 막 최고야 막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막 권위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중국의 황제가 조공을 받았잖아. 자신 스스로 얘들아 이 권위를 강조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답례품을 주는데 이 답례품이 뭐냐면 책과 비단, 약재 같은 것들이었어. 근데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로선 엄청나게 귀한 것들이에요. 책도 구하기 힘들었고요. 약재는 중국산 약재가 최고였고 비단, 와, 이런 것들도 얘들아 어마어마한 그런 값어치였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 봐봐. 조공품이 있고 여기 답례품이 있어. 어느 쪽의 가치가 더 클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더 비쌀까? 그래, 아이러니하게도 답례품의 가치가 비싼 거야. 그래야 중국의 황제의 어떤 권위가 살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얘들아 이게 우리가 흔히 보면 조공 책봉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상하관계로 복속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얘들아 이거는 답례품을 받기 때문에 일종의 무슨 무역이냐면 조공무역의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일종의 무역이었던 셈이죠. 그리고 이 조공무역을 하면 할수록 얘들아 더 이득을 얻는 쪽은 조공을 보내는 쪽일까 받는 쪽일까? 조공을 보내는 쪽이야. 우리가 더 이득을 얻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한반도의 왕조, 신라, 고려, 조선이 왜 그렇게 당나라, 뭐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에게 계속해서 조공을 자주 갔냐? 그 이유는 바로 이 조공무역이기 때문이야.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함이라니까. 그래서 얘들아 조선의 사신들이 조공을 보내러 명나라에 가잖아요. 명나라 황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뭔지 알아? 아이고 수고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올 필요는 없다. 너희들 1년에 한 번만 와라. 1년에 한 번 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조선의 사신들이 어떻게 할까? 1년에 한 번만 갈까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황제 폐하께 충성을 다해야죠. 어떻게 1년에 한 번을 가겠습니까? 4번, 6번, 많게는 8번씩 와요. 이게 얘들아 황제 입장에서 되게 부담스러운 거야. 왜? 아니 경제적으로 얘들아 이 답례품을 주기 때문에 사실 황제 입장에서는 되게 손해를 보는 장사였거든. 그래서 얘들아 이 중국과의 관계는 그렇게 4대 관계로 이루어졌는데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조공책봉의 상하 관계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조공 무역을 통해서 오히려 조공을 보내는 조선이 더욱더 이득을 얻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얘들아 두 번째 여진과 일본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여진 일본의 관계는 얘들아 이웃 나라들이잖아. 그래서 이웃을 사귄다.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이웃을 사귄다 라고 해서 이거를 교린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웃 린자에 사귈 교자를 써서 이웃을 사귀는 그런 정책이라는 뜻이지. 자 그리고 얘들아 이 교린 정책부터 한번 여진의 교린 정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잠깐만요. 자 여진의 교린 정책을 보면 얘들아 이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강경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유책이 있습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얘들아 강경책은 무력을 이용해서 토벌을 하는 거고 회유책은 그들에게 뭔가 당근을 주는 겁니다. 온건한 방식이죠. 자 우선 강경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여러분들 여진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 한번 보세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느 쪽이야? 여러분 여기가 얘들아 만주가 아니라는 거 알겠어요? 여기 함경도야. 그죠? 우리 흔히 말해서 얘들아 한반도 땅에는 원래 우리부터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살고 있었다. 우리 민족의 터전이었다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조선시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함경도 지역은 여진의 땅이었다니까. 여진족들이 더 많이 살고 있었어. 그래 여진 애들을 모두 얘들아 내쫓고 만주로 내쫓은 다음에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이 국경선이 완전 확정된 시기가 언제였냐면 조선 세종 때였어. 자 그래서 조선 세종은 얘들아 이렇게 사군이라고 해서 김종서 장군을 보내서 4개의 성을 짓기도 하고요. 여기가 압록강 유역입니다. 그리고 두만강 유역 여기에 육진을 설치해서요. 자 그리고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여진족들을 모두 몰아내게 됩니다. 강경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4군 육진 정책이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얘들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왜냐면 여러분 예전에 고려 때 한번 생각해봐. 연족 몰아내고 동북구성 쌓아놓은 거 기억나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이 동북구성이?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갔어요? 아니면 돌려줬어요? 돌려줬어요. 그것도 얘들아 1년 만에 돌려줘 버렸어. 자, 왜 1년 만에 돌려줬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어떤 전쟁이나 전투를 해서 영토를 차지할 수 있는 건 쉬워. 알겠어요? 근데 그 영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진짜 힘든 일이야. 전투에서 얘들아 연족을 내쫓았어. 근데 여기서 얘들아 동북구성을 쌓았는데 동북구성을 쌓으면 뭐해? 성을 지킬 뭐가 필요해? 군사가 필요하고 군사들만 보내면 뭐해? 뭐가 있어야 돼요 또? 식량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돼. 식량과 무기를 계속 보내줘야 되겠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동북구성을 포기했던 거예요. 얘들아 봐.
지금 여진족들을 만주로 몰아내고 여기 두만강과 압록강과 두만강의 경계로 4군 6진을 쌓았는데 자, 성을 쌓았으면 당연히 뭐가 가야 돼요? 군사들이 가서 지켜야 되고 군사들이 가서 지키려면 당연히 식량이 필요하잖아. 그럼 여기서 얘들아 계속 식량을 날라다 줄 수 있을까? 그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우리 영토로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제일 좋겠어요? 식량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어디서 날라다 주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이곳을 지켜야 되겠죠. 그죠? 식량을 생산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그럼 누굴 보내야 될까? 여기 있는 농민들을 이곳으로 보내는 거야.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 있는 농민들 있죠? 이 농민들을 이 4군 6진, 자, 이 지역으로 보내는 자, 그런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3인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들아, 세종은 진짜 철저한 계획을 세웠던 거야. 이게 고려 때하고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을 그냥 단순히 만들고 뭐 이렇게 군사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걸 완전히 우리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그곳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3인 정책을 하죠. 이것도 정말 쉬운 게 아닌 게 누가 여기 가서 살려고 하겠어. 얘들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조선시대에 여기까지 누가 가려고 하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진짜 힘들게 모집을 해요. 3년 동안 세금 면제한다. 아니야. 땅을 줄게, 땅. 아니. 그러면 내가 거기에 집도 지어주고 소를 줄게. 그런 식으로 유인을 해서 겨우겨우 수천 가구를 마련해서 이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얘들아, 4군 6진을 쌓았으면은 여기에 4명, 여기 6명의 수령을 보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수령의 임기가 얼마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전에. 수령 최장 2년인데 2년 동안 한 수령은 거의 없고 한 1년 만에 바뀌거든?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 걸릴까요, 여러분? 거의 한 달 걸리겠지. 그럼 얘들아, 1년 임기인데 여기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 야, 그럼 얘들아, 제대로 뭔가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여기는 연주들과 많이 싸워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형과 지세를 잘 아는 토착민이 유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토착민을 대대손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수령, 관리로 삼았습니다. 토착민을 관리로 삼는 제도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관제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3인 정책과 토관제도, 자, 이 두 가지가 실시되면서 우리 영토로 완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얘들아, 이것으로 여진족들이 완전 근절이 됐냐? 얘들이 우리나라 침략 안 했냐면 또 그게 아니야. 계속 조금씩 침략을 해와. 근데 여진족들이 왜 그렇게 계속 쳐들어왔는지 알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진족들이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여러분, 범죄 유형 중에서 가장 막기 힘든 범죄가 뭐겠어요? 응? 범죄 유형 중에서 가장 막기 힘든 거. 생계형 범죄 알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얘들아 이 범죄에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얘들아 이렇게 하다가도 한 3일 굶었어. 그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야. 막 판사 하다가도 저기 누가 막 먹고 있으면 야야 뭐 해서 막 살아야 되니까 막 거기서 막 뜯어 먹고 싸우고 막 물론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굶어 죽을 판이면 얘들아 누구나 담을 넘게 되고 사실 이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진족들이 얘들아 전형적인 생계형 범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가장 큰 이유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거 아니고 그냥 생계형, 살기 위해서 한 거야. 여기 여진족들이 만주에 살잖아요. 한 번씩 한재나 아주 강한 추위에 당하면 여기 있는 초원들이 싹 다 말라 죽어. 그럼 여진족들이 갈 데가 없고 그들이 거느렸던 소나 말이 다 죽고 나면 먹고 살 길이 없거든. 그래서 그들은 얘들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로 계속 넘어왔던 거야. 그래서 이 세종 때는 안 되겠다. 얘들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줘야겠다. 라고 하면서 회유책으로 무엇을 만드냐면 여기에 무역소를 설치하는 거야. 국경 지역에 이 무역소를 설치해서요. 여진족들이 뭐 말이나 모피 같은 거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나라의 쌀, 무명, 옷감 이런 것들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무역소에서 얘들아 이 무역을 하면 그럼 당연히 누가 손해를 볼까? 우리나라가 손해야. 우리와 중국의 어떤 관계, 조공 무역에서 손해를 본 쪽이 중국이었다면
우리와 여진과의 관계에서 손해를 보는 것은 사실 우리 조선입니다. 근데 조선은 당시에 이 무역소를 설치해서 여인족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줘야만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무역소를 계속 유지를 했던 거죠. 다만 마음대로 올 수는 없으니까 제한적으로 어느 횟수나 이런 것들 딱 정해놓고 그렇게 무역을 허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족들 중에서 남하를 해서 아예 뭐 고려 말이나 조선 초에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귀화하는 자 그런 여인족들도 있었습니다. 얘들아, 이 귀화했던 여인족들에게 우리는 뭐라고 호칭을 불렀냐면, 자, 너희들은 이제부터 우리 조선의 백정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백정이 뭐냐면, 얘들아, 고려시대에 백이라는 것은 없다는 뜻이고 정은 나란 일을 뜻하는데요, 나란 일을 하지 않은 보통의 백성들을 백정이라고 불렀어. 백정은 곧 백성이라는 뜻이야. 근데 여러분, 이 백정이란 말을 이 귀화했던 여진족들에게 칭호를 부여하니까 누가 가장 싫어하는지 알아요?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 원래 백정들, 원래 농민들이 엄청 싫어해. 아니, 저 여진족 놈의 새끼들이 뭐 백정이 됐다고? 야, 우리 그런 백정 안 해! 해서 그 백정의 칭호를 버려버렸어. 그래서 그 칭호를 버려버렸던 이 농민들은 나중에 와서 백성이라 부르게 되고, 넘어왔던 얘들만 백정이 된 거야. 여인족들만. 그리고 이 백정이 얘들아 조선시대 가서 조선 신분의 가장 최하위층을 이루는 자 그런 어떤 천민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래 얘들아 여인족들이 하던 일이 뭐겠어? 소나 말 키우면서 이 소나 말을 이렇게 잡는 역할을 했었겠죠. 그래서 이 조선시대는 백정들이 도축업자를 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백정 있죠. 조선시대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골격도 좋고 약간 좀 생김새가 좀 달랐대요. 지금도 얘들아 여기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좀 귀골이 좀 장대하고 키가 큰 애들 있죠. 뿌리가 약간 이제 백정, 여진족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좀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일본도 마찬가지야. 자, 강경책과 얘들아 회유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선 강경책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일본은 얘들아 고려 말부터 이 왜구들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노략질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왜구들의 근거지가 있어. 어디냐면 바로 이곳이야. 바로 일본에선 쓰시마, 우리나라에서는 대마도라 불리는 자, 이 섬. 그래서 세종 때 가면 이종무 장군을 보내서 이 대마도를 정벌하게 돼요. 대마도를 정벌합니다. 여기서 막 전투를 벌인 건 아니지만 대마도주로부터 복속을 받고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왜구들이 어느 정도 얘들아 진정은 됐어. 근데 또 완전히 없어졌냐면 또 그게 아니었어. 얘들아, 왜구들이 왜 자꾸 쳐들어올까? 왜 그럴까요? 물고기. 물고기 잡으러 왔다가? 얘들아, 이게 여진족이랑 똑같다니까. 여진족들이 쳐들어온 이유가 뭐라 했어? 먹고 살라고. 얘들도 그래. 여러분들, 그 왜구들의 원래 직업이 뭔지 알아요? 일본 해적들의 원래 직업. 원래 직업이 얘들아 그냥 농민이고 어민이야. 농사 짓고 살다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막 흉년이 들고 하잖아. 그럼 농민들이 이 쟁기를 버리고 칼을 들고 가자 해가지고 이제 우리 해안가 와서 막 노략질 하는 거야. 알겠어요? 사실 일본 사람들이 아주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사회가 혼란하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겠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신라 말에 사회가 되게 혼란했고 먹고 살기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이 어디로 간잖아요? 일본으로 가서 뭐 했겠어? 외구처럼 똑같이 애들 해적질 했다니까? 일본에서는 이들을 뭐라 불렀냐면 신라구라고 불렀어. 신라 해적들이 와가지고 해안가를 노략질 하는데 사람들을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해안가에 사람들이 텅텅 비었대. 여러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야.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얘들아 이들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 무역을 할 수 있는 항구를 개항을 하는 거야. 몇 개를 개항하냐면 얘들아 보세요. 여기 부산과 여기 울산과 그리고 진해 세 군데 항구를 개항하는데요. 이거를 삼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포 개항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무역을 허락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거죠. 일본에서 향신료나 유황 같은 걸 가지고 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식량과 면포 같은 것들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당연히 누가 좀 더 손해를 받겠어요? 우리나라가 손해야. 얘들이 가지고 왔던 뭐 향신료나 뭐 유황 이런 것들 사실 큰 쓸모는 없는데 우리가 아주 후하게 값을 쳐서 그렇게 이제 바꿔주는 거야, 쌀로. 근데 얘들아,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있어. 삼포를 개항시키고 나서 얘들아, 일본의 사신들이 자꾸 이곳으로 드나들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규모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얘들아, 횟수도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 횟수가 많아지면서 무역을 점점 많이 하면 누가 손해를 봐? 우리가 손해를 봐. 그리고 얘들아, 우리나라가 중국에 갔을 때 사신에 대한 접대는 누구 비용으로 들겠어요? 중국이 비용을 대겠죠. 아침, 점심, 저녁을 여기서 대접을 할 거 아니야? 일본에서 사신이 오면 누가 대접을 하겠어? 우리나라가 대접을 하지. 근데 얘들아, 이것도 부담이 돼. 여러분들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친구 어머니가 밥 먹었니? 아이고 밥 먹자 해서 이제 같이 막 식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만약에 아침에 갔는데 저녁까지 계속 머물러 있어. 어머니가 이제 그래 저녁까지 먹고 가 했는데 얘들 다음날도 안 가. 그 다음날 얘들 친구들 한 5명 불러. 자기 친구, 야 여기 형찬이 집인데 빨리 놀러 와. 여기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6명이서 뭐 같이 또 밥 먹고. 근데 걔들이 또 안 가. 일주일 머물러 있어. 야, 그러면 얘들아, 그 친구 어머니 입장에서 쟤들 뭐지? 좀 빨리 보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 그러니까 얘들아, 일본에서 얘들아, 사신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본은 그 당시에 전국시대라고 해서 여러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어. 여러 나라, 수십 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저마다 다 사신을 보내는 거야. 근데 그 사신들이 얘들아, 그 한 명이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이 외관 근처에서 그냥 살아. 그러면 그 사신들은 얘들아, 조선에서 접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비용을 들여서 아침, 점심, 저녁을 대접해야 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비용이야.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외인들의 숫자가 얼마 정도 되냐면 무려 6,000명이 돼요. 6,000명이 머물면서 얘들아,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먹어.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이냐면 그 당시에 1년 동안 먹은 양이 곡식 10만 석이야. 10만 가마를 먹어 치웠다고.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조선 입장에서는 이거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이거. 야, 이거 무슨 그 집대도 아니고. 야, 안 되겠어. 이제 너희들 1년에 한 번만 딱 방문하도록 하고 저기 어중이 떠중이들 다 집으로 가. 돌려보내. 해서 제한적으로 만들어요. 자,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했냐? 안 된다 하면서 이 삼포 외란을 일으킵니다. 결국 이 삼포 외란은 진압을 해요, 조선이. 진압한 이후에 일본에 대해서 완전 학을 뗐겠지. 자, 그러면서 아예 일본과의 어떤 문호나 뭐 이 교역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단절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거의 한 60년이 흘러가 버려. 얘들아, 일본과의 어떤 관계가 완전 단절된 채 조선과 일본은 좀 소원해진 채로, 관계가 안 좋아진 채로 60년 정도 흘렀고, 그 사이에 일본은 전국 시대를 통일시키는 거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을 했어요. 이 사람이 결국 관계가 안 좋아진 김에 어떻게 해요? 뭘 딱 일으켜요? 바로 임진왜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조선과 일본의 어떤 관계 단절,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원인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했었던 이 내용들 여러분들 이거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리 좀 잘 하도록 하고요. 여기 좀 안 보이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조금 자, 이렇게 판서를 좀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이 그렇게 얘들아 많지는 않지만 대외관계 부분이라서 꼭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 놓고 다음 시간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박수.